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의 105%에서 100% 아래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간 떨어지는 집값 잡겠다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다 잔뜩 풀어줬는데 이제는 대출 틀어막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긴축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산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증시도 이 지긋지긋한 단기 테마주 시대에서 앞으로는 좀 건전한 실적주, 가치주들의 시대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강력한 세 분의 기수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시장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겠는데 내용을 또 읽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앞두고서는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등락만 반복할 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재미있는 그림은 업종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현물은 그냥 크게 안 움직이는데 그냥 선물 가지고 선물 사면은 반등하고 선물 좀 팔면 내려가고 이런 패턴만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좀 지나야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는 등 좀 2차 전지가 많이 밀리는 동안에 좀 그동안 눌려있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등락만 반복하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흐름을 어떻게 결정지어 줄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번 주는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욕심내지 말자 말씀 주셨고요. 선물하면 또 평론가님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것은 잭슨홀 미팅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매크로 지표들이 거의 딱 변곡점, 극점에 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 여기에서 이제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위로 더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급락할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주식 투자하는 우리는 빨리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 결과도 역시 잭슨홀 미팅에서 방향성을 정해질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다 극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5, 103.6, 우리 원달러 환율 1,340원. 특히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3위안입니다. 제가 누차 이 7.3위안부터는 레드라인이다.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은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돌파했다가 아마 개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이제 밀리면 딱 그 7.2, 7.3 위안에 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의 위로든 아래든의 방향성은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판가름 나게 될 것 같고, 선물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난 만기 3월부터 6월부터 9월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순매도 계약이 5만 계약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 선물 매도를 쌓아놓은 적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선물 세력들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에 하나 잭슨홀에서 이제 시장 반대 방향이 나온다면 아마 대차게 시장을 이제 밀어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환매수를 풀어주면서 시장을 살려주든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겠고, 이제 이게 다음 주부터는 큰 틀에서의 이제 올 한 해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켜보자라는 이경민 팀장님과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고요. 차장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디테일하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잭슨홀 미팅 끝나야 이제 방향성을 진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저도 장 시작에 좀 불안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수출이나 좋은 소식 나오고, 또 엔비디아도 1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았었고 2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버텨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크게 예상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나. 근데 물론 또 어떤 이 거대한 이벤트를 두고 또 방향성은 좀 잡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반도체 업종들이 잘 버텨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는 테마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 게 뭐 초전도의 맥신에 이어서 또 양자 컴퓨터 나오더라고요. 네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일단은 지수가 정체되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올해 연초부터 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투자의 수익을 본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류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진짜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테마를 찾아가는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그 템포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것이든 그렇든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면 그게 정점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테마성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증시 방향성이 좀 결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다시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일 오후 1시로 결정이 됐다 이러는데 수산물 관련주는 방류 이전에는 우리가 뭐 사재기도 좀 하고 그래서 호재라고 봐도 방류가 이제 시작되면 악재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산주들을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오히려 또 좀 뭐 반사익이라고 해서 뭐 육계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런 후쿠시마 관련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전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연동되는 부분은 잘 못 봤었거든요. 오히려 이 음식 뭐 이런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관련 이벤트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건 또 위험하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방류됐을 때 육계 관련주의 분명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좀 같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지민님 도박장 참여하지 마시고 쉬는 게 답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혜성님도 시장이 안정되면 대형주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소식들 두 개만 좀 짧게 짚고 가볼까 하는데요. 이 한화오션 2조 원 유상증자 결국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뉴스가 맞았던 건데 2조 원 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2조 원 유상증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네. 원래 그 전에도 2조 이상에 대한 유상증자 얘기는 좀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장 끝나고 나오니까 좀 가슴이 좀 먹먹한 부분은 있고. 어떻게 보면 주주 배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주주와 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자금에 대한 용도를 좀 밝혔잖아요. 네. 뭐 이제 함정, 잠수함 쪽 이쪽에서 9천억 하고 또 친환경 쪽 뭐 이쪽에서 금액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하나오션도 신종 발행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을 때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부분 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어떤 부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갚는 부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오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제 인수한 3개월 만에 또 한 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회사를 믿고 회사에 밝혔던 것처럼 정말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친환경에도 투자를 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또 이제 뭐 잠수함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잘 되면서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잖아요. 네. 당사 측에서 그런 부분이 착실하게 이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골드여신님이 금리가 오르니까 유증 잔치로 개미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확실히 요즘에 유증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고금리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신용 불안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고민스러운 건 맞습니다.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투자 계획이 있고 거기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좋은 그림이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주가가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유상증자하면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성을 보여주고 이게 실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을지를 좀 꼼꼼히 따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포스코 DX가 결국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근이라 그러더니 결국에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패시브 자금에 대한 항상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포스코 DX의 어떤 그 2분기 시작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DX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주가 많이 가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는 그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이 IT 솔루션 그리고 엔지니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당연히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쪽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의 공장을 또 증설하고 또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리튬 이런 쪽에서 진출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포항 제철소 이쪽에서의 그 침수 피했을 때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포스코 DX 쪽으로의 수주가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와 좀 관련되면서 주가가 많이 가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 그림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도 포스코 DX 오늘 아침에는 한 6% 정도 최근에 기간이나 이쪽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아침에 좀 시작했을 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또 오후에 보니까 또 이런 이벤트 때문에 주가 좀 크게 올라서 끝났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래서 이런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차원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시총 5위래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외에도 코스닥에서 코스피 가는 기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만간 합병이 되면은 가는 거고. 코스닥은 빈집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빈집이라고 보다는 좀 1부 리그, 2부 리그 같은 느낌들이 좀 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소재 쪽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라는 성격이 조금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 시장 자체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 부정적인 이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지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불안하죠.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등락에 따라서 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가게 되게 된다면 남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워낙 큰 상황에서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분기별의 이익이 좀 떨어지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급적인 변수, 이전 상장 변수가 있다면은 좀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차 전지 소재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좀 보니까요.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 4.3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지금 살짝 내려와 있고요. 환율도 살짝 떨어졌고 시장이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잭슨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이슈는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든가 또 뭐 중국의 문제들 불거지면서 뭐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이런 이슈도 있지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시겠고 환경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를 했었던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보도입니다. 이 누구죠? 티모라우스, 닉 기자, 타미라우스, 닉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준의 거의 비공식 대변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사 하나가 상당히 지금 우리를 좀 불안에 떨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도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따분하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중립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긴축할 수 있는 여유, 룸이 더 많이 남는 것이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그만큼 폭으로 한번 레벨업이 되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립금리 뭐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설명하자면 긴데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저축을 할 거잖아요. 또 금리가 너무 낮으면 내가 왜 저축하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저축 곡선에서 딱 만나는 그 점. 근데 그게 어느 점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투자로 쏠리지도 않고 저축으로 쏠리지도 않고 그러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그 중립금리를 0.5% 정도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도 1.5%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중립금리를 이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 말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할 거다. 근데 그거 하는 순간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긴축 공포가 남아 있는데 그럼 긴축 더 할 수 있네. 당장 나올 수 있고 여기 4.3% 레벨에서 미 국채 금리가 위험한데 이러면 지금 당장에 4.4 위로 이제 완전 레드라인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버티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는 한 11시 정도, 밤 1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뉴욕장 시작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뭐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더라도 이번에는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코멘트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만에 하나 지금 봐도 암만 미국이 작년 한 해 동안 긴축을 하고 제로금리에서 5.5까지 높여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간다면 실은 우리가 중립금리를 너무 낮게 본 거 아니냐. 더 높게 봐도 이걸 소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 내지는 해석을 해버리면 진짜 이게 꾸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린첸님께서 이번 잭슨은 별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별거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중립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중립금리 얘기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금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실지 잘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이걸 왜 올릴까 말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나 여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데 중립금리는 계속적으로 저성장을 걸으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게 논란이 된 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가 구조적인 경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왜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고금리를 이어가는데도 경제는 잘 버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은 패가 오픈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올린다, 안 올린다, 물가 목표치도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숫자를 명기해주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뉘앙스만 내비치는 정도라면은 시장에 오히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숫자를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이거보다 이 정도는 높게 볼 수 있겠다라는 숫자를 명시해주면 거기에는 조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 성장 전망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올해 GDP 성장을 전망을 보면은 6월 달만 하더라도 1.1 정도로 예상이 됐던 게 지금 1.9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1.6의 전망치가 1.9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크냐면은 1분기, 2분기 다 나왔어요. 하반기만 건드려서 지금 레벨을 올려놓은 거고. 미국의 GDP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을 지펴준 게 8월 초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래는 7,260억 달러로 예상을 했던 게 1조 달러 이상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진다. 특히 중장기채 공급을 더 늘릴 거다, 발행을 더 늘릴 거다라고 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수급이나 심리 변수가 더 많이 미쳤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쉽게 예단하기보다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 채권 금리 흐름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소문난 채
먹을 게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나쁘다, 너무 좋다라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중립 변수로 놓고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좀 재미있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중립금리를 올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도 이제 중립금리 올리면은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내외 금리자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뭐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또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은 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렸을 때 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근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만의 그 금리를 올리는 그런 또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미국이랑은 좀 올리는 그 방향이 틀리니까 그게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8분 동안 발언한 걸로 뭐 전 세계에서 7천조 원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잭슨 홀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중립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레벨, 그러니까 4.3% 정도 수준을 현재 미 국채 금리 10년물에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더 뛰어나신 레리 서머스, 뭐 더들리 총재, 전 총재죠. 이런 분들이 지금 4.4, 4.75를 이야기를 하시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10년물 금리가 4.3% 이상을 간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104, 105, 달러 강세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타격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럼 못 버티게 되면 중국은 들고 있는 미 국채를 또 던지겠죠. 그럼 완전히 이제 미 국채 시장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 미국의 재정은 지금 형편없어요. 근데 그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다시 부메랑이 돌아서 미국 정부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또 피치라든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에는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대형 은행을 신용등급 강등을 치면 그야말로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연준 의장이라면 과연 이 잭슨을 연성해서 갑자기 이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도 너무 좋아. 이걸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가지. 이 긴축을 했는데도 이렇게 좋네.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더 한번 중립금리를 높여가지고 긴축을 더 하면서 또 한 번 테스트를 해볼게. 과연 이럴 것인가에 대한 전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날 같이 우리를 더 뜨악하게 만들었던 게 닉 기자의 중립금리 상향 조정 이슈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신문, 제가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릴 것이다. 2%에서 3%로 올릴 것이라는 기사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면 중립금리도 높이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높이고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거 완전히 솟구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모두가 다 파월 의장이 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미 국채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서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견해입니다만 언급을 하더라도 언급 안 하는 게 일단 가장 좋지만 언급을 하더라도 뭐 그러진 않겠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4.2 레벨에서 이제 다시 3자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잭슨 미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견해고요. 저도 만에 하나 제가 틀리게 되고 다음 주로 월요일이죠. 28일 이제 돌아가서 시장이 패닉으로 가게 된다면 손절을 칠 각오는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지금 중립금리의 인플레이션 조치에 막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시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잭슨 별거 없어. 요 시청자님의 요 말씀에 무게를 좀 실어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무슨 변수가 있느냐 하면 다음으로 고민해봐야 될 변수가 지금 미중 화해 무드 요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주 일요일에 중국을 간다는 겁니다. 앞서 2달 전에 중국 상무장관이 미국을 갔었을 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다를까요? 처음 시작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막 뉴스를 많이 보고 봤기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27개 수출 제한 기업들을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들렸고 거기에 중국이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좋은 제스처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계속적으로 강대강 대결을 했던 흐름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미국 경기가 워낙 좋다라고는 하지만 고금리에 대한 부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한국 수출을 보면은 2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미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금액 자체가. 그런 것들이 조금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풀어주지 않을까? 서로 간의 강대강 대결에서 한 발 물러서기보다는 여기서 더 나가진 말자 정도만 해도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갈래라는 것들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들이 공포스럽게 말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더 세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3분기에만 1조 달러가 넘는 국채를 발행을 네.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수출도 막히고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뭔가 좀 니즈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채금리 얘기를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핵심이 진짜 10년물 국채금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오버하는 국채를 발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높인 상황도 있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 자체의 디플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위안화가 뭐 진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하고 네.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7.3 위안까지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살리려면 또 국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을 지금 왜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뭐 자체적인 부동산 부실도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옐런 가고 그 전에 뭐 블링컨 가고 다 안 통하다가 러먼도인가요? 이제 상무장관이 가면서 그나마 뭔가 하나가 좀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고 때마침 그 상황이 중국이 무너지기 아주 직전 제가 봤을 때 위안화로만 본다면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되돌림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면 제 예측이고요. 시장은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여차 틀리면 다음 주는 이제 매크로 변수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공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긍정론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증시가 느닷없이 오른다든가 막 느닷없이 빠졌을 때 그 이유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나만 찾자면 저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말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지금 오늘 어디죠? 남아공에 가서 네. 중국 경제 강하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강한 건 맞겠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4%, 5% 성장한 나라 몇 개 없으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2.5가 나왔거든요. 컨센보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4%, 5%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를 본다면 우상향하는 경기 흐름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꺾일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레벨만 놓고 본다면은 중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퀘스천 마크. 이거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숙제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중국 부동산 디폴트가 정말 심각한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분분하던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산업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구조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디폴트를 어느 정도 뭐 용인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홍다 때보다도 약간 좀 더 심각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때 홍다 때에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가 급락했다가 금방 다시 찾아났는데 네. 좀 성격이 틀린 게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사태에 의한 중국 쪽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약간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홍다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금액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신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뭐 증권회사들이 이 중국 부동산에 뭐 투자한 돈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금융권 투자한 돈이 합쳐봤자 이제 5천억이 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더 큰 게 이제 이 뭐 달러 강세나 환율에 의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크다는 얘기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향이 뭐 크게 어떤 뭐 급락을 가져올 부분은 아니지만은 좀 헝다 사태와는 좀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M2라고 하죠. 이 중국의 이 이동한 어떤 통화량을 봤을 때는 지금 7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쪽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디폴트나 뭐 이런 상황까지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 쪽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성격은 틀리다. 근데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이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동산이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헝다 디폴트에 이어서 뭐 벽개원 컨트리가드냐 하는 기업이 망한다, 뭐 디폴트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1년에 중국이 의도한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0년 8월부터 중국은 세 개의 레드라인 등급을 정해놓고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벽개원 이슈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후폭풍이 들어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컨트리가든 벽개원이 판매 면적으로 보면 뭐 중국 내 1위다라고 하는데 네. 옐로우예요, 등급이. 그리고 중간에 그린이 있고 또 중간에 옐로우, 그린 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나쁜 겁니까? 그린이 레드가 제일 안 좋고, 레드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그린이 가장 양호하고. 근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자, 벽개원이라는 비구이 위안이 판매 면적으로는 1위인데 판매 단가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3선, 4선 아주 시골 쪽에 엄청난 판매 면적을 네. 깔면서 위기가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그렇고 한국의 뭐 세월공업 사태도 그랬고 저는 좀 갈라서 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아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가 있는 기업들과 그린이 있는 기업들 판매 금액이나 판매 면적의 전년대 변화를 보면은 그린은 괜찮습니다. 옐로우, 레드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기업들이 좀 하나둘씩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벽개원이 전체 판매, 그러니까 주요 개발사들 중에 주택 판매주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위 기업인데. 그 1위 기업이면 꽤 많이 되지 않을까요? 20%, 30%?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2.7%입니다. 2.7%요? 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내 전체 주택 판매 비중 중에서 네. 기업별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1위인데 2.7%예요. 2위가 2.3, 3위가 2.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난립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만만치 않으면은 좀 어떻게 본다면은 디폴트도 용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는데 금리를 인하했는데 1년물은 인하했고 5년물은 네. 주택 경기와 관련돼 있는 5년물은 왜 인하 안 했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은 이 위험이 그린 등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들을 막는 게 목적이지, 부동산 경기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좀비 기업, 레드라인에 있는 기업들까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문제가 있고 불안감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중국발 신용위기가 온다, 뭐 금융위기가 온다 그 정도까지 흐름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느 정도 또 헝다 디폴트 때 보셨듯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러니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더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거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를 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렇게 정말 큰 문제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문제는 크지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급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리먼 브러더스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돈 빌려줬던 금융회사들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일파만파 커졌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지금 중국도 뭐 중국 부동산 기업들 무너지게 되면서 돈 빌려줬던 금융사들까지 위기가 왔지만 이 모든 노출도 익스포저가 해외에 간 게 없어요. 그냥 중국 정도고 달러와 표시 채권 정도고요. 리먼 브러더스 때는 이걸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파생 상품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건 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그 레버리지 배율도 모르고 그래서 공포스러웠지만 지금 뭐 헝다 사태, 완다 사태, 벽개원 사태 중국 정부가 이게 어느 정도 부실인지를 다 알고 있을걸요. 근데 어떤 위험이든 뭐 우리가 어떤 충격이든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긴 맞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뭐 리먼 브러더스 이 정도로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중국이 돈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기대는 이제 거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내수이기도 하지만 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을 국가가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 사용료 받는 게 재정의 상당한 액수인데 이제 그것도 뭐 포기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 이제 이 완전히 줄이는 과정을 갈 텐데 여기에서 제발 외압만 없기를, 외부의 공격만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근데 공격은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미국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좀 부채 줄이고 부동산 너 망해, 너 망해. 공산당입니다. 공산국가예요. 계획적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특유의 공격이 들어온다. 양턱깎이가 들어온다. 위안화를 완전히 저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만 좀 화해만 된다면 자신 나름대로의 그런 구조조정 작업들을 지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뭐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내실을 다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무장관을 필두로 한 미중이 내년 대선이 11월이죠. 때까지의 일시적인 휴전 내년 11월이면 기간 상당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좀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중국을 볼 때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입니다. 이제 7.3이 어서 빨리 7.2, 7.0, 6.9, 6.8 위안으로 오는지 이게 위로 가는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표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빨리 살아나기를. 살아났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화해가 됐다. 이렇게 역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약간 그 전보다는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좀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약간의 느낌이 좀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어떤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 쪽, 뭐 국영 기업 쪽에서 또 인수를 하거나 원래 이렇게 좀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F를 떠하는 힘도 좀 옛날보다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헝다 사태와 틀리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싸움에 고래등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고래싸움이 아니라 고래싸움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화해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인 배경에 이런 미중 화해 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풀린다 그러면은 반도체주에 좀 훈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견제하는 게 약간 허울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결론은 이제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또 화해 무도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관련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만 더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중국 쪽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도 중국산 쪽에서의 제품을 써야 되고 그 제3자 국가들도 중국 쪽에서의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 길이 더 열리니까 중국 쪽에서의 원자재나 이 원료를 더욱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 중국산 제품을 더 포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재포장을 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항상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과 중국 양측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 대립 구도만을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선 중국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적으로의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거 HBM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섹터를 좀 나눠서 중국과 미국과 틀리게 섹터를 나눠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기업들의 기술력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확실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반도체주들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최근에 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국내에서는 지금 HBM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또 북미 지역에 네. HBM3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모멘텀들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제가 매크로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올라올 때가 됐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 네, 2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수출 금액을 봤거든요. 제가 네. 일평균 수출 금액, 그러니까 조업일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점권 올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0일 수출이.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좀 한번 갭메우기 차원에서 이 반등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아마도 그 폭발력이 내일 아침에 확인하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수요에 대한 코멘트가 여기 폭발력을 더 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은 바닥 찍었다, 턴어라운드한다, 살아난다라는 것들은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상승할까, 회복될까라는 고민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수요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풀어주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AI 반도체 새로운 모멘텀들의 좀 강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한번 점프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금 2,500선 초반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모습들을 한번 세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AMD하고도 삼성전자가 무슨 HBM 턴키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턴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세트로 이제 수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잘 안 가고 SK 하이닉스 랑 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주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HBM이나 이 새로운 AI 반도체로 본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그 느낌 색채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지금은 이제 HBM2, HBM3 이렇게 누가 먼저 하냐 이런 부분 지금 근데 좋아요. 어떻게 우리 두 기업 다 HBM 쪽에서의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의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좀 약간 느낌도 들기 때문에 HBM 여러 가지 이쪽에서의 반도체로 간다라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더 매수세가 더 몰리지 않나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가전이 아니라 이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네. 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수급을 더 이끌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반도체주들 움직임을 보면서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매물 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올라가려는 강한 이렇게 매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위에 굉장히 많은 매도 호가들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이벤트가 어떤 전에 약간 매물 쌓이는 부분도 있겠고, 특히 이제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이 반도체와 우리 IT 중소형주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가장 납품하는 게 그 PCB가 네. PCB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밖에 없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SK하이닉스보다도 이수페타시스가 몇 년 동안에 엔비디아의 고객사 관계를 몇십 년 동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개 종목에 의한 엔비디아 실적에 좀 반응을 더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수페타시스지 않을까. 근데 내일 실적 발표가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한 번 더 점프를 더, 그러니까 매물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물을 좀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덜어 놓는 상황인데, 만약 실적이 좋으면은 저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신재생 섹터가 호재를 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4번째 해상풍력 단지가 최종 승인이 됐다. 오늘은 이제 CS 윈드보다도 베어링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풍력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가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뭐 반등에 좀 모멘텀이 많이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부재했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라는 점들에 있어서는 좀 반등의 여지를 더 크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 네. 그동안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쏠려있던 신재생 에너지 테마 흐름들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에는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팔아왔는데 이게 움직이게 된다면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좋은 모멘텀이 들어왔다. 외국인 수급이 얼만큼 받쳐주는지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이 풍력 이어서 태양광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태양광 뭐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둘 다 기업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나름대로, 특히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I와 OCI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OCI에서 OCI 홀딩스로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또 들어가는 이제 네. 이 작업이 9월 첫째 주까지 아마 지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완전히 멈춰 있거나 떨어져 있고요. 네. OCI는 이미 13만 9천 원인가요? 이제 그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 거기 언저리에서 놀게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첫째 주까지는 거의 시세는 멈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태양광은 OCI 홀딩스죠. 네. OCI는 반도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됐으니까 이제 홀딩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태양광주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아마 거의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태양광 중에서는 OCI 홀딩스가 얼마나 치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솔루션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제 등등의 태양광들이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실리콘의 강자인 OCI 홀딩스가 저렇게 지금 저 인적 분할하고 그거 다시 유상증자하고 이 이슈 때문에 아예 꿈쩍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자체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거의 뭐 영업이익 뭐 8천억 이상 나오고 1조 나오는 회사에 걸맞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도 9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부터 여기가 달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등등까지를 함께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은 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차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신재생 전망은 굉장히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양광은 이제 중국 쪽 기업들이 네. 좀 상당수 이제 글로벌 뭐 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CS 윈드도 그렇지만 터빈 글로벌 1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이 기술력을
태양광 기업들보다도 이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라고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모듈 가격도 이제 반등하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태양광 쪽은 이제 수요나 가격도 천차만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예측하거나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근데 폭력적으로 좀 단순한 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태양광, 그리고 차장님은 풍력. 이렇게 마지막 이제 팀장님만 나와요.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죠. 저도 풍력. 풍력이요. 이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좀만 더 붙여주세요. 뭐 일단은 모멘텀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점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많이 내려온 만큼 한번 반등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 유능한 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내일 뜨고지는 이 테마주에 흔들리시지 마시고 5년, 10년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손석우, 이영훈, 이경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